마음 쉼터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설날을 맞아 떠난 호주 가족 여행에서 시어머니가 제 캐리어에 몰래 숨겨 넣은 물건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는 비행기 탑승 직전 시누이의 캐리어와 제 것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관에서 딸이 붙잡히자 시어머니는 절규했죠. 내 딸은 안 돼. 저건 내 며느리 가방이란 말이야. 설 연휴를 앞둔 서울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떠들썩하고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댁인 대저택의 분주함은 오래따라 어딘가 기묘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죠. 해마다 설이 다가오면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차례상 준비와 친척들께 드릴 선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쁜 선물 바구니나 두둑한 세뱃돈 봉투 대신 거실에 커다란 골판지 상자 4개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마치 사열을 기다리는 군인들처럼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상자들을 보며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 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씀씀이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이셨습니다. 좋게 말하면 알뜰한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타인과 며느리에게는 인색할 정도로 지독한 구두쇠였죠. 유일하게 씀씀이가 헤퍼지는 대상은 막내딸 미나뿐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따라 싱글벙글 웃으며 온 가족을 불러 모아 선물을 나눠주시겠다고 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커터칼로 테이프를 뜯으며 의기양양하게 외치셨죠. 올해 설은 우리 식구 다 같이 호주로 가서 쇠기로 했다. 그쪽에 사는 이모님도 뵐 겸해서 말이다.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투자 좀 했지. 최고급 하드 케이스로 새 캐리어 4개를 샀다. 아주 세련된 은색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통일해서 들고 다니려고. 공항에서 우리 가족이 딱 맞춰서 끌고 가면 얼마나 멋지고 고급스러워 보이겠니? 상자에서 나온 4개의 번쩍이는 은색 캐리어는 나란히 놓이자 물방울처럼 똑같이 보였습니다. 크기, 디자인, 심지어 표면의 결까지 완벽하게 동일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의 단체복 같은 분위기는 보통 회사 단체 여행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족 여행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통일해야 하는 걸까요? 제 남편 민준 씨는 아주 신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며 달려와 반짝이는 캐리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세심하시네요. 이 캐리어 엄청 튼튼해 보여요. 장거리 비행에도 짐만 가질 걱정 없겠어요. 여보, 어때? 예쁘지? 저는 마지못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예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오직 시누이 미나만이 입을 삐쭉 내밀며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난 핑크색이 좋은데 왜 이렇게 칙칙한 은색을 사셨어요? 게다가 다 똑같이 생겨서 공항에서 누가 내 거랑 바꿔 들고 가면 어떡해요? 박 여사님은 딸을 귀엽다는 듯 쳐다보셨지만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엄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뭘 모르는 소리. 단체로 다닐 땐 이렇게 똑같은 걸 써야 눈에 잘 띄고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세기 때도 안 타고 깨끗해. 손잡이 밑에 각자 이름표도 다 붙여놨으니까 걱정 마. 정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스티커라도 붙이든지. 그날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 캐리어를 열었고 갓 나온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꼼꼼하게 옷가지와 개인 용품을 칸칸이 정리했죠.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속옷과 상비약도 따로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접어넣으려 낑낑대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하얀 알약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는 화장대 위에 우유잔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와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죠. 아직도 피곤해. 한 주 내내 연말 프로젝트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내일은 장거리 비행도 해야 하고 어머니께서 당신 주라고 따뜻한 우유랑 이 영양제 챙겨주셨어. 새로 사신 수입 영양제래. 이거 먹고 푹 자면 내일 비행기에서 덜 피곤할 거야. 저는 남편의 손바닥에 놓인 알약을 쳐다본 뒤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다정했지만 어째서인지 제 안의 여성적인 직감은 세차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껏 며느리의 잠자리에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집은 다 치웠는지 밥은 했는지만 물으셨죠. 이 갑작스러운 친절함과 똑같이 생긴 네 개의 캐리어, 이 모든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이어지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년 전, 저는 민준 씨가 시어머니 남동생, 즉 외삼촌의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자신의 연말 보너스 액수를 속이고 몰래 돈을 들인 사실을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지금처럼 진실한 눈빛으로 맹세하며 제 신뢰를 배신했죠.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아무리 애써 붙여도 울퉁불퉁한 흉터가 남는 법입니다. 저는 알약을 집어들고 남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자상하네요. 밖에 나가서 세수건 좀 가져다 줄래요? 약 먹고 바로 샤워하고 싶어서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등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재빨리 알약을 방구석에 놓인 산세비에리아 화분 흙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한 모금 크게 마셔 컵 가장자리에 흔적을 남겼죠. 민준 씨가 수건을 들고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침대에 길게 누워 하품을 하는 척했습니다. 어머, 약효가 정말 좋네요. 마시자마자 눈이 감겨요. 나 먼저 좀 잘 테니 남은 짐 좀 대신 싸줄래요?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입가에 이상할 정도로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그래, 푹 자. 다른 건 어머니랑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서울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대로변의 차 소리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든 척 규칙적인 숨을 내쉬었지만 뇌는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민준 씨가 작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저는 살며시 눈을 떠 침대 협탁에 전자시계를 보았습니다. 붉은 숫자가 새벽 2시임을 알리고 있었죠. 그때 침실 문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달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도에 희미한 수면등 불빛을 등지고 한 사람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풍채가 좋은 몸집, 작게만 파마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모습,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숨소리를 고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불을 켜지 않고 맨발로 소리 없이 걸어와 방구석에 열려있던 제 은색 캐리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웅크리고 앉자 제가 막 정리해둔 짐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시어머니가 옷자락에서 검은 비닐과 노란 테이프로 겹겹이 감싼 직사각형 모양의 꾸러미들을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개어놓은 두꺼운 겨울옷들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치웠죠. 그리고 캐리어 바닥의 안감을 더듬었습니다. 지퍼나 테이프가 뜯어지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검은 꾸러미들을 캐리어맨 밑바닥, 골격 사이의 틈새에 단단히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안감을 조심스럽게 다시 덮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평하게 매만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무서운 침묵 속에서 해냈고 이따금씩 우리 부부가 자고 있는 침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죠. 약 5분 후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다고 확신했는지 시어머니는 제 옷들을 다시 정리해 올리고는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캐리어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 문을 살며시 닫았죠. 저는 그녀가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확신한 뒤 10분쯤 더 기다렸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위쪽은 제가 정리한 그대로였습니다. 옷을 전부 꺼내고 바닥 안감에 손을 뻗었습니다. 예상대로 안감 밑에는 칼로 심 작은 자국이 있었고 그 위는 특수 양면 테이프로 교묘하게 다시 붙여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죠. 손가락 끝에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눌러보니 단단하게 압축된 가루나 무거운 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 감싸고 진공 포장까지 했음에도 코를 가까이 대자 흙냄새와 섞인 톡 쏘는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묘한 냄새였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평범한 선물이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며느리의 캐리어 밑바닥에 이런 식으로 선물을 숨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머릿속으로 해외 공항에서 마약이나 야생동물 밀수품을 운반하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끔찍한 단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최근 시어머니의 남동생, 즉 박철수 외삼촌이 떳떳하지 못한 얼굴로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뒷세계에서 사업을 하며 빚더미에 앉은 것으로 유명했죠. 언젠가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것을 엿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죠. 알았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협박 좀 하지 마. 어떻게든 해서 무사히 보낼 테니까.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똑같은 4개의 캐리어. 남편의 비정상적인 친절함. 그리고 오늘 밤 시어머니의 은밀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잔인한 그림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며느리나 아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자신들의 어두운 빚을 청산하기 위한 움직이는 보관함, 즉 희생양으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사히 통과하면 그들은 빚을 갚을 돈을 얻게 될 것이고, 만약 잡히면 캐리어의 주인인 저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들은 무사할 테니까요. 뜨겁고 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게 수면제를 먹이는 임무를 완수한 후 곤히 잠든 남편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징후가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며 처음의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 시계는 정확히 새벽 4시를 가리켰고 저택은 연말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 알람이 작게 울렸지만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죠. 민준 씨는 여전히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너무나 선량해 보여서 만약 어젯밤의 연극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를 여전히 모범적인 남편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팔을 치우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숨을 참으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침실 문을 살짝 열자 복도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소름이 돋았지만 제 마음속의 냉기는 그보다 훨씬 더 시렸습니다. 거실에는 조상님을 모신 제사상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짙은 향냄새가 풍겼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죠. 저는 계단 뒤에 숨어 시어머니가 제사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아직 헤어로를 말고 있었습니다. 벽에 비친 그녀의 긴 그림자는 마치 춤추는 인형 같았죠. 정말 가소로웠습니다. 방금 며느리의 짐에 치명적인 밀수품을 쑤셔 넣은 사람이 이제 와서 조상님께 무사한 여행을 빌고 있다니. 소파 옆에는 4개의 은색 캐리어가 작은 관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귀한 시누이 미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녀의 캐리어는 제 것 바로 옆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위에는 분홍색 어피치 캐릭터가 그려진 보호 커버가 씌워져 있고 화려한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나의 게으르고 부주의한 성격이 바로 지금 제게 유일한 생존의 기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깊이 숙여 절하는 틈을 타 저는 들고양이처럼 짐이 있는 곳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제 손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정확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1분이었죠. 저는 미나의 캐리어에서 분홍색 어피치 커버와 화려한 이름표를 신속하게 벗겨냈습니다. 두 캐리어는 같은 브랜드의 같은 크기와 색상이었기 때문에 겉커버를 벗기자 똑같은 물방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분홍색 커버를 제 캐리어, 즉 옷만 들어있는 안전한 캐리어에 씌우고 미나의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반대로 제 평범한 회색 커버를 미나의 캐리어, 즉 죽음의 신이 담긴 캐리어에 씌우고 제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모든 작업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귓가에는 오직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제사상 쪽을 힐끗 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빌고 있었고 등 뒤에서 벌어지는 생사를 건 바꿔치기, 연극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저는 두 캐리어를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원래 위치로 살짝 밀어 놓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제 작품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미나의 이름이 달린 캐리어는 안전한 것이고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저를 해치기 위해 공들여 준비한 제 이름이 달린 캐리어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물건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1층 화장실로 막 숨어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거실불을 환하게 켜고 2층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미나야, 빨리 안 일어나? 차가 곧 올 텐데 아직도 뻗어 있어? 민준아, 내 아내 좀 깨워. 이러다 비행기 시간 늦겠다.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서연아, 연기 잘해야 해.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미나의 것이지만 제 이름표가 달린 회색 캐리어를 문 쪽으로 끌었고 시어머니는 분주하게 다가와 직접 커버를 고쳐주며 마치 아이를 어르듯 캐리어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캐리어는 내가 차 트렁크에 넣어줄게. 넌 핸드백이나 잘 챙겨. 이건 무거우니까 내가 들게. 저는 그 죽음의 캐리어를 소중히 다루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소중히 다루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손으로 당신 딸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차는 이른 새벽에 안개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고 등 뒤로 차가운 저택과 함께 폭발 직전의 잔혹한 계략을 싣고 떠났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인천국제공항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안내 방송과 서로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용처럼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모두의 손에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는 오랜만의 만남에 대한 기쁨이나 호화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인파 속에 섞여 있었지만 우리를 감싼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겁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철없는 시누이 미나는 분홍색 어피치 커버가 씌워진 캐리어 옆에서
SNS에 올릴 인증샷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고 떠들었지만 자신이 기대고 있는 캐리어가 사실은 제 안전한 캐리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재앙이 담긴 그녀의 진짜 캐리어는 바로 자기 어머니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의 어리석을 정도의 순진함은 이 순간 제 연극을 위한 최고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공항의 냉방이 최고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녀의 눈은 회색 캐리어, 즉 제 이름표가 달려있지만 실제로는 미나의 것이며 금지된 물품으로 가득 찬 캐리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핸드백 끈을 꽉 쥐었고 이따금씩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눈빛은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발견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옆에 서서 무심한 척 휴대폰을 보는 척했지만 눈초리로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보다는 침착해 보였지만 짐수레에 올려진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제게 별 의미 없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으로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애써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캐리어는 잘 잠갔니? 바깥 주머니에 중요한 물건 넣어둔 건 없고 저는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호기심에 캐리어를 열어보거나 혹은 실수로 밑바닥에 숨겨진 꾸러미들을 드러낼까봐 겁내는 것이었죠. 저는 비웃음이 되지 않도록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부드럽게 대답했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비밀번호로 잘 잠갔어요. 어머님이 사주신 캐리어 정말 좋네요. 잠금 장치가 아주 튼튼해요. 코트 하나 꺼내려고 해도 열기 귀찮아서요. 그냥 호주 가서 꺼내려고요. 제 말은 마치 진정제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살짝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공항은 사람도 많은데 그냥 꽉 잠가두는 게 최고야.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나쁜 놈들이 이상한 거라도 집어넣으면 골치 아프잖아. 어머니 말씀대로 그 캐리어 잘 챙겨.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그의 말은 겉보기에는 도덕적인 충고 같았지만 실제로는 제게 자신의 유골함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은 미나가 달려와 어머니의 팔을 끌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서 나랑 사진 한 장 찍어요. 다들 표정 좀 펴요. 여행 가는데 왜 이렇게 다들 초상집 분위기예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입꼬리를 끌어올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회색 캐리어 옆에 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으로 캐리어를 보호하려는 듯이 말이죠. 미나의 휴대폰 렌즈 속에서 우리 가족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과 풍요로움에 대한 완벽한 사진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미소 뒤에는 극도의 공포가, 민준 씨의 친절함 뒤에는 비열한 배신이, 그리고 제 침묵 뒤에는 이 모든 거짓을 쓸어버릴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그 캐리어 걱정 많이 하세요. 어머님이 걱정하면 할수록 연극의 마지막은 더욱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고 진실이 보안 검색대의 불빛 아래 드러날 죽음의 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수속 카운터 앞에 늘어선 줄은 점점 길어졌고 기다림은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뜨겁고 가쁘게 닿았습니다. 이따금씩 그녀는 민준 씨의 팔을 툭 치며 무언가 신호를 보냈죠. 저는 그녀가 이 캐리어들을 빨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시야와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마치 그렇게 하면 죄책감도 함께 사라질 것처럼 말이죠. 우리 가족 차례가 되자 항공사 직원이 미소로 맞이하며 짐을 저울에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준 씨가 재빨리 우리 부부의 캐리어 2개를 먼저 들어 올렸습니다. 회색 캐리어, 즉 그들이 밀수품이 들어있다고 믿는 캐리어가 저울 위에 놓였습니다. 전자 숫자가 춤을 추다 멈췄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이 무게 표시 화면에 고정된 채 얼굴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힐끗 보았습니다. 김서연 고객님 짐이 조금 무겁긴 한데 아직 허용 범위 아니네요. 직원이 말하며 캐리어 손잡이에 수화물 태그를 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아주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됐어.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서 아침 먹어야 해서 바빠요. 다음은 미나의 캐리어, 즉 지금 끔찍한 비밀을 담고 있는 분홍색 어피치 커버의 캐리어 차례였습니다. 민준 씨가 그것을 저울에 올리자 화면의 숫자가 급격히 치솟아 허용 기준을 거의 5kg이나 초과했습니다. 직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캐리어는 무게가 너무 많이 초과됐네요. 죄송하지만 짐을 열어서 일부를 기내 수화물로 옮기시거나 추가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분홍색 캐리어를 쳐다봤다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 머릿속에서는 분명 미나 캐리어에는 옷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무거울까 하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겠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캐리어를 열어 검사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짐을 열다가 당황한 나머지 다른 캐리어에서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 때문이었죠. 미나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무게 초과라니요. 원피스 몇 벌이랑 신발 몇 켤레밖에 없는데 저울이 고장 났나 봐요. 엄마, 제가 열어볼게요. 아마 샴푸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미나가 말하며 캐리어 지퍼를 열려고 달려들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에 댄 듯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열지 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짐 펼쳐놓으면 창피하잖아. 시어머니는 긴장감에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돌아서서 황급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푸른색 지폐들이 떨리고 있었죠. 아가씨, 얼마 초과됐든 제가 다 낼게요. 시간 없으니까 열게 하지 마세요. 벌금 내겠습니다. 전부 다 낼게요. 평소 간장 한 방울, 파 한 뿌리까지 세던 시어머니의 이례적인 관대함에 직원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왕이었기에 그녀는 신속하게 초과 수화물 요금 수속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시어머니의 서투른 연극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수십만 원을 기꺼이 썼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딸의 사형 선고서에 통관 도장을 찍어준 셈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겠죠. 미나는 억울하게 혼나서 입이 대빨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조용히 했습니다. 분홍색 캐리어는 천천히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검은 고무 커튼 뒤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캐리어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 캐리어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제 회색 캐리어 역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생각 속에서는 회색 캐리어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었고 그것이 무사히 통과했다고 믿고 있었죠. 그녀는 온 세상을 속이고 저를 어리석은 짐꾼으로 만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준 씨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마에 땀을 닦고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한시름 났다.
안으로 들어가자 여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앞서가는 세 가족의 뒷모습은 참으로 단결되고 끈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홍색 캐리어가 검은 커튼 뒤로 사라지는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 가식적인 명문가의 미래를 짓밟기 시작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저는 그 징벌의 기계를 작동시킬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위탁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자 시어머니의 기색이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평소에 분주한 걸음걸이에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의 조급함이 더해졌죠. 하지만 다음 관문이야말로 그녀의 연약한 신경을 시험할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그곳은 밝은 조명과 규칙적으로 울리는 삑삑 소리, 플라스틱 바구니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차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줄을 서서 움직였고 모두 코트와 벨트,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코트 주머니와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가 금속 탐지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가슴을 부여잡고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보안 요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뒤로 물러서 주십시오. 몸에 금속 물질이 더 있으신가요? 휴대폰, 열쇠, 동전 같은 것들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구니에 다 꺼내놨는데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통과했지만 경고음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이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들고 다가와 그녀의 몸 주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기는 그녀의 코트 주머니 근처를 지날 때마다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이런 관심은 그녀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붙잡히는 것, 경찰의 질문을 받는 것, 그리고 이미 붙여버린 캐리어 속 비밀이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짙게 화장한 얼굴 위로 땀이 비오듯 쏟아져 파운데이션을 녹여내렸고 나이와 불안이 만든 주름이 드러났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안 요원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동전 몇 개와 금속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이걸 깜빡했네. 늙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서 시장 갈 때 쓰던 잔돈을 잊었네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허둥대다가 동전 몇 개를 대리석 바닥에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민준 씨가 재빨리 달려와 어머니를 대신해 동전을 주워 담고는 간절한 목소리로 보안 요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외여행은 처음이시라 좀 긴장하셨나 봅니다. 원래 좀 건망증이 있으시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는 효심 깊은 아들 역할을 아주 잘 해냈고 눈빛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시어머니의 넉나간 표정과 민준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십시오. 통과하셔도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듯 황급히 게이트를 통과하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한 것을 미나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정신없는 늙은 어머니와 효심 깊은 아들의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감싸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만약 그들의 모정이 제 목숨을 희생양 삼아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실수를 덮기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했지만 자기 아내가 수면제를 마시게 속여 어머니의 범죄 행위를 돕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심장 떨어질 뻔했네. 저 망할 기계 때문에 잡혀가는 줄 알았잖아. 미나는 웃으며 타박했습니다. 엄마, 금속 물건 다 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온 가족이 놀랐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악몽을 꾼 듯한 눈빛으로 보안 검색대 쪽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큰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경고음은 그 무심한 금속 탐지 게이트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짜 경고음은 훨씬 더 먼 곳, 효심 깊은 아들이 달콤한 말로 용서를 빌어줄 수 없는 곳에서 울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우리는 비즈니스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바깥의 소란스러움과 완전히 분리된 조용한 공간이었죠. 갓 볶은 커피 향과 은은한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이 어우러져 가짜 평온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준 씨는 거대한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활주로가 내다보이는 창가 소파 자리를 골라 어머니께 정중하게 앉으시라고 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았지만 등은 뻣뻣하게 세운 채 마치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핸드백을 가슴 앞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나는 명품 백팩을 옆자리에 던져두고 신나게 음식을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여기 뷔페 맛있대요. 저 케이크랑 과일 좀 가져올게요. 엄마는 뭐 드실래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미나의 무심할 정도의 천진난만함은 시어머니의 극도로 긴장된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제 핸드백을 조용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즉시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핸드백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얇은 옷 몇 벌과 개인용품을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꺼운 소가죽을 뚫고 그 안에 제 것이 아닌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죠. 내 핸드백 잘 가지고 있지? 아까 보안 검색대에서 복잡할 때 누가 부딪히거나 하진 않았고 겉보기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관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혼란 속에서 제가 위탁 수화물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기내 수화물로 옮겼을까봐 혹은 제가 손을 대서 흔적을 남겼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주 잘 챙기고 있어요. 제 몸처럼 소중한걸요. 그리고 이 안에는 온 가족의 중요한 서류가 다 들어있는데 제가 어떻게 소홀히 하겠어요. 어머님은 긴장 푸시고 물이라도 좀 드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렌지 주스 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을 들자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얼음이 잔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주스를 한 모금 크게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절반은 제가 여전히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일 거라고 믿고 싶어 했고 나머지 절반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겠죠. 민준 씨가 음식이 가득 담긴 접시 2개를 들고 돌아와 신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따뜻하게 전복죽 좀 드세요. 오랜만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이렇게 멀리 여행 왔는데 기분 좋게 즐기셔야죠. 모든 게 다 잘 해결됐으니까 너무 걱정해서 건강 해치지 마세요. 민준 씨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베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해결됐다니. 그 말은 아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계획이 완수되었으니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는 뜻일까요?
저는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음식을 떠주고 다시 제게 케이크 한 조각을 집어주며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화목하고 효심 깊은 가족의 모습은 어제였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비즈니스 라운지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저는 그 모습이 역겹고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 안전과 자유를 담보로 호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비행기는 밤의 장막을 찍고 하늘로 솟구쳤고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뒤로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넓고 좌석은 편안한 침대처럼 눕힐 수 있었지만 제 주위의 공기는 마치 쇠창살 안에 갇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승무원들이 음료를 서비스하며 조용히 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들끓는 파도를 감추는 가짜 평온함을 만들어냈죠. 기내 조명은 승객들의 휴식을 위해 어두워졌습니다. 미나는 헤드폰을 끼고 담요를 덮은 채 어느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근심 없는 표정이 남아 있었죠. 민준 씨는 제 옆 좌석에 누워 졸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규칙적이었죠. 아마 그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죽음의 캐리어는 화물칸에 안전하게 실렸고 순진한 어린 양인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의 안도감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 대각선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독서등 불빛 아래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몸을 뒤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따금씩 벌떡 일어나 몽유병